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오늘은요, 이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 정말 이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간혹 버블이나 이런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표에 대한 해석까지도 꼼꼼히 해야 하는 게 요즘 시장인데요. 그래서 이 4분기 시장과 이 시장 경제의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오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모시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에서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우선 오늘 또 참 중요한 날에 모시게 돼서 한편으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셧다운 지금 오후 1시까지 좀 이게 봉합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셧다운이 일어나는 거냐 이런 우려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또 지표들이 발표가 연기가 되잖아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좀 어려움과 혼란이 생기지 않을지 여기까지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뭐 다소의 혼란은 뭐 있을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준, 그러니까 10월 FMC가 이제 10월 네. 말에 있는데요. 그 10월 말 FMC 회의 결정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기간, 그러니까 연준 회의가 있기 전까지 계속 셧다운이 유지될 가능성은 사실 커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네. 트럼프 일기 당시에 뭐 한 달 가까이 이제 셧다운이 된 사례는 있긴 합니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일주일 내, 뭐 또 어떤 경우는 뭐 하루 내도 사실은 이제 봉합이 되면서 셧다운이 이제 마무리가 됐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네. 고용 지표, 또 다음 주에 어떤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FOMC 회의 이전에는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지표가 어떤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그러면 연준의 결정에 뭐 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결과, 그러니까 지표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뭐 크게 뭐 하회하거나 상회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연준이 지난 9월에 금리를 내렸는데 갑자기 10월에 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네. 최소한 뭐 2차례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 흐름 자체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뭐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다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 대규모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연준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10월 FMC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FOMC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셧다운이 일어나더라도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10월과 12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도 이 2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의견 대립은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좀 인플레에 대한 어떤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제 물가가 뭐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이제 경계감을 가질 수 있는 좀 끈적거림이 분명히 있죠. 이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약간 중물가 이런 느낌. 예, 뭐 네. 중물가 흐름이 계속이 되고 있어서 연준은 뭐 이게 관세 어떤 그 가격 정가로 인해서 혹시라도 물가가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이제 경계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노동시장, 고용시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크게 악화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화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신규 수요, 신규 고용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물가에 사실은 정책적인 초점을 두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고용시장을 방어하는 쪽에서의 어떤 정책 카드를 계속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저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내 뭐 10월, 12월 두 차례 남은 연준 회의에서 과연 한 차례가 될지 두 차례가 될지가 변수이긴 하지만 저는 두 차례 모두 다 인하할 거로 좀 생각을 좀 여전히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 연준 내 어떤 입김이랄까요? 입지 자체는 상당히 이전보다 더 강화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연내 두 차례 어떤 금리 인하를 계속 좀 예상하는 게 사실은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이중 책무 중에서는 조금은 고용에 무게추를 둘 거라는 전망과 함께 이 금리 인하 2회, 연내 2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역시나 높게 점쳐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래도 4.2선에서 4.1선 뭐
이 정도의 움직임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당분간의 국채금리 추이는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좀 하방 경직성을 좀 계속 가져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난해도 사실은 이게 네. 유사한 패턴이었는데요. 지난해도 9월에도 50bp 이제 우리가 비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부터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는 오히려 조금은 더 상승했던 어떤 모습이었는데 최근도 다소는 좀 유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장기물이 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물가가 뭐 지금 PCE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뭐 2% 후반대 2.7에서 2.9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이 물가 부담이 분명히 하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 정부 부채 문제. 그러니까 지금 뭐 프랑스, 영국도 네.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 역시 지금 그 정부 부채 문제에서 사실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게 관세 수입이 사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재정 수지 그 적자 규모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제 그 얘기 자체는 미국 계속해서 재정 적자라는 부분에서 네. 상당히 조금 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시장은 뭐 특히 이제 투자 우리가 뭐 채권 자경단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좀 취약점을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하는 뭐 투기적인 세력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러한 영향들 자체가 작용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상보다 성장이 좋다라는 거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2분기 성장률 3.8%가 나왔고 3분기도 상당히 뭐 3% 내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를 보게 되면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될 이유 자체가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내 한 2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 경우에는 조금 좀 그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3%대 진입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게 국채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내년 들어가서 아마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스몰 QE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작동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좀 완만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자체가 연말 연초로 갈수록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하방 경직성을 지니겠지만 이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 미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전망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분기 전체적인 전망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위원님께서 최근에 발간하신 리포트를 또 꼼꼼하게 보고 왔습니다. 소거름 경기 경주마 증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경주마 증시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소거름 경기 뭐 우직하게 완만하게 개선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뭐 계속해서 좀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회복 속도를 사실 좀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은 오히려 좀 예상보다 조금 뭐 소고름보다는 빠른 어떤 경기 흐름을 사실은 유지를 하고 네. 있지만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이게 회복을 할 것처럼 좀 보이다가도 다소 좀 주춤하고 또 다소 좀 회복하다 주춤하던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중국도 사실은 경기 자체가 뭐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조금 네. 뭐 증시는 계속해서 뭐 상승 그러니까요. 최고치를 뽑고 있지만 지금 내수 경기라든지 이러한 흐름이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이고, 뭐 일본 경기도 뭐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뭐 아주 뚜렷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흐름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좀 확인이 가능한 상황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경기 회복세 자체가 그렇게 빠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소고름이라고 표현한 거는 글로벌 경기가 그럼 여기서 더 뭐 정체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직하게 나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배경에는 저는 3조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 현상, 특히 이제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렇게 보면 그러한 힘이 비미국 경제의 어떤 회복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얹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소거름 경기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 저희가 중국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이 위원님과 카메라가 돌고 있는 동안에 잠시 방송 대기하면서 자산 가격이 최근에 참 많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최근에 뭐 위험 자산, 안전 자산 다 함께 오르니까 에브리싱 랠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최근 뭐 말씀드린 대로 경기는 사실은 딱히 안 좋은데 뭐 증시 전체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또 여타 뭐 금 가격도 오르고요. 뭐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에브리싱 랠리가 있습니다. 뭐 그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뭐 아무래도 정책적인 힘들이 있겠죠.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가는 부분에서는 신정부의 어떤 자본시장 육성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뭐 다른 나라 역시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여전히 재정이라든지 통화 자체를 완화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시중의 유동성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키우는 이러한 부분 자체가 경기와 달리 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뜨거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20대, 30대 네. 부분에 있어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포모 비슷하게 이게 뭔가 이 자산 가격 랠리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뭔가 뒤처진다라는 어떤 위협,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경기와는 상관없이 좀 자산 가격 자체를 통해서 네. 뭔가 자신의 자산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 자체가 상당히 이전보다는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조금은 이 경기하고 자산 시장 자체가 조금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맞물린 어떤 현상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가 안 좋은데 모멘텀이 없냐 그건 아니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AI 사이클 이러한 신기술 사이클 자체가 네. 워낙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 자체를 심차게 좀 끌고 가는 주된 동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삼저 현상에 대한 언급도 있더라고요. 네. 이 삼저는 어떻게 삼저일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인하 부분들이죠. 사이클, 예, 네. 그러니까 미 연준도 금리 인하 사이클인 거고, 뭐 유럽은 이미 조금 멈추면 우리나라도 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고, 중국도 이제 금리 추가 네. 금리에 나설 수 있는 부분에서 저금리 기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지속이 된다라는 부분. 또 최근에 뭐 달러 소폭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4년 내 최저치 수준에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유동성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넘쳐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렇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유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제한 지역에 있어 경기가 회복되는 모멘텀을 그럼 우리가 뭘 찾을까라고 보면 유가가 지금 한 62불, 3불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조업 경기라든지 또 소비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에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조금 더 완화된다라고 하면 50불대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삼저 현상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뭐 자산 시장이라든지 또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에 하나 조금 더 붙은 게 있죠. 반도체. 우리가 레가시 디램이라고 하는 반도체 가격 자체의 급등이라는 부분 자체도 뭐 아시아 국가들, 뭐 한국, 대만, 일본을 포함해서 이러한 반도체 어떤 수출을 주로 하는 국가에 있어서 상당히 경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서 3+1의 효과 자체가 조금 기대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뭐 금융시장이라든지 또 경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에 반도체까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국내 증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저는 조금 뭐 워낙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폭발적으로 오르고 특히 이제 뭐 하반기만 따지면 뭐 전 세계에서 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오른 상황들에서 가격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좋을 수 있는 여건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제 과거부터 찾아보면은 말씀드린 3+1, 그러니까 삼조 효과 플러스 반도체 경기까지도 여기서 얹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월달 수출이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불을 뿜었고요. 또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내년까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약간의 쏠림 현상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 동력 자체가 상당히 좀 보강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4분기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자체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혹시 잠시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망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국경절 연휴 이후에 뭐 추가 부양책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 사중전에도 이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뭐 전 세계 흐름하고 사실 유사합니다. 뭐 지금 뭐 중국 경기를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딱히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 예, 뭐 네. 내수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고정 투자가 거의 0%대 뭐 나올 정도로 중국의 어떤 경기 상황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데 왜 그럼 증시는 이렇게 좋냐라는 그쵸, 네.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중국도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도 사실은 지금 AI 산업 아까 뭐 사중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중전에서 또다시 AI 산업에 대한 어떤
어떤 육성책 뭐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좀 발표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보면은 미국과의 이 AI 경쟁에서 중국이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지금 AI 반도체 기업들 자체가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중국도 보게 되면 모든 업종이 좋아서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AI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들 장세가 전반적으로 증시를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경기와 증시 간의 어떤 차별화 현상 자체는 중국도 좀 4분기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과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이번엔 좀 환율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3저 중에 저달러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협상과 같은 그런 리스크 요인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환율의 향방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상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거를 좀 재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원화가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약세가 될 요인보다는 사실은 원화가 좀 강세 쪽으로 다가갈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국내 경기 자체는 미약하지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우리나라 수출 9월 달에도 보게 되면 지금 무역 수지가 900억 달러 가까이 이제 기록을 한 90억 달러 정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아마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자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내년 4월에 저희가 세계 국제지수 편입을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도 아마 외국인 자금이 사실 많이 유입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원화가 약세가 되기보다는 사실은 강세 요인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과 사실은 가장 동조화가 심한 것이 엔화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환율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다음 달에 아마 비교 저희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달 말에. 네. 이번 달이죠. 예, 네, 맞아요. 10월이네요. 예, 10월에 들어서.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아마 그거에 좀 추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투자 협상 결과를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연말 환율 자체는 1,400원대라기보다는 1,300 중반, 한 1,360원 언저리 이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엔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 마침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가 함께 주시해야 되는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월 29, 30일에 예정된 일본은행 이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박상현 전문연구위원님과 함께했고요. 위원님 명절 잘 보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